자, 이제 고려 이제 세 번째 마디 무신직공기입니다. 무신직공기. 근데 무신직공기 나가기 전에 한번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고려사의 뼈대를 잡으려면 이 그림부터 먼저 암기로 하세요. 완벽하게 이 그림부터. 자, 호, 문, 무, 권, 신 해가지고 이제 고려 5개 마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호족 주도기는 떠올리려면 요 크라운 마크를 갖다 떠올리세요. 크라운 마크. 크라운 마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인공은 태광성이에요. 요 세 명 업적 잘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하시고요. 요때 이제 왕과 신하들이 경쟁해가면서 고려의 시스템이 짜여져 간다. 그리고 이제 성종 무렵에 이 고려의 시스템이 이제 짜여지는데 그 짜여진 시스템이 뭐였다? 문벌 귀족 사회. 그리고 이제 이 문벌 귀족 사회는 이런 형태로 생겨 있다. 문벌 귀족 사회가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어떻게 변질돼 가는지,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거란 1, 2, 3, 여진 1, 2, 3 하면서 이제 대외 관계까지도 같이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갖다 해 주십시오. 자, 요 그림들을 갖다 바탕으로 해서 이 시대 이제 계략적인 지식들을 갖다 이제 처음에는 익숙한 정도, 그리고 이제 이게 반복해서 보고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마디가 이제 무신직공기. 무신직공기는 고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무너져 가는 거예요. 문벌 귀족 시스템, 요게 가장 고려다운 고려의 정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3단계로 무너지는데 첫 번째 금을 내는 애들이 이제 무신들이에요. 문벌 귀족 사회가 유학자들 중심, 문벌 귀족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자예요. 유학자. 이 문신들이 주도하던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요 문벌 귀족기 때 보면 거란의 1, 2, 3차 그리고 여진과의 관계 속에서 무신들이 많은 피를 흘리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문신들 지네끼리 다 해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신들이 불만이 쌓이겠죠. 그 불만이 뭘로 터지는가? 무신정변, 경계난 이렇게 이제 부르는 요 사건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무신들이 세상을 갖다 뒤집어 버립니다. 원인은 뻔해요. 숭문, 경무, 뭐 고상하게 표현이 됐지만 문을 숭상하고 경시하다, 무시하다, 무를 경시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요. 무신차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품제라 해가지고 있죠. 무신들을 승진의 한계를 씌우는 거예요. 무신들은 일정 등급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심각했던 거는 하급 군인들에 있죠. 월급인 군인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이거를 제대로 지급을 안 했던 거예요. 무신들을 얼마나 차별했으면. 그 다음에 뭐 강해제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데 강해제가 이게 문과 비슷한 거예요. 문신들은 문과를 통해 가지고 관리들을 뽑는 데 있죠. 무신들은 고려 때는 문과가 없었어요. 문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과 비슷한 게 있었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폐지를 갖다 시켜버리다 보니까 무신들이 이제 차별받고 여기에 이제 분노했겠죠. 요런 이제 숭문 경무가 무신정변의 배경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고려 있죠. 향락의 끝판왕 의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의리의리한 왕인데 있죠. 누구한테만 의리를 지켰냐면 문신들한테만 의리를 갖다 지켰던 거예요. 문신들이랑 아주 향락을 갖다 즐기면서 있죠. 무신들을 갖다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거예요. 가지고 막 무신들 수염에 불 붙이면서 놀고 있죠. 무신들끼리 막 겨루기 싸움을 시키고 있죠. 그거 보면서 또 즐겁다면서 또 놀고 이러면서 이제 무신들한테는 잘해주지 않고 문신들한테만 잘해줬던 의종이라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반발해서 있죠. 이 의종의 놀이터 보현원이라는 곳에서 무신 3인방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초반에 제거되기 때문에 이방 정중부 요 두 명의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의종을 쫓아내버리고 있죠. 문신들을 갖다 제거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무신들이 있죠. 새롭게 세운 왕 이름이 이제 명종이에요. 왕 이름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시기 때는 왕보다도 무신들이 더 권력이 강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름 정도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김돈중은 누구냐면 문벌귀족을 대표하던 인물인데 얘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김부식 있지 않습니까? 묘청의 서경전도운동을 진압했던 김부식 기억나시죠? 김부식의 아들이요. 당대 최고의 문벌귀족이었던 거죠. 이런 인물들이 이제 쫓겨나고 제거되고 있죠. 무신들이 집권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무신집권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신집권기는 딱 100년이에요. 예쁘게. 근데 그 100년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우리가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신집권기 전반부는 있지 않습니까?
그 국내에서 혼란 그리고 그 혼란을 바로잡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식한 무신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집권을 했어.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무식하다 보니까 권력을 잡은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인자한테 뒤통수를 맞으면서 권력자가 계속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 초기의 혼란기, 무신집권 정변 직후의 혼란기, 그리고 되게 좀 특이한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등장해가지고 있죠. 장기 집권을 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줘요. 최충원은 되게 특이했던 게 최충원은 집안이 고려를 대표하는 무신 가문이에요. 근데 그 아빠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 보고 이랬던 거예요. 야, 우리 고려에서는 무신들 비전 없다. 너는 칼 버리고 앞으로 붓을 들어라 하면서 최충원은 무신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과에 합격했던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게 이제 문벌귀족들이 원래 다 문신들이 다 제거당했는데 최충원 같은 경우는 집안빨로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남은 최충원이 나중에 이제 이민이란 인물을 갖다 제끼고 집권을 하는데 얘는 집권하고 나서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기존의 무식한 무신들이랑은 아무래도 좀 배웠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장기 집권의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장기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 초기의 혼란기 그리고 이 혼란을 잡는 특이한 이력의 최충원, 최씨 집안들 이렇게 이제 전반부 얘기가 국내 포커스가 맞춰서 전개가 되게 될 거예요. 자, 무신 집권기 집권자들, 자 초기 집권자가 요 두 명이에요. 이방, 정중부. 정중부가 더 유명해요. 당대 무신을 대표하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무신 정변을 갖다 우리 정중부의 난 이렇게도 불러요. 근데 이제 이방이 초기에 좀 더 나댔던 거예요. 그래 이방이 이제 잠시 집권을 하고 이 이방 정중부가 제끼면서 그 다음에 정중부가 집권하게 되는 거예요. 요 두 명의 인물의 이름을 갖다 이제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민이란 이방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갖다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기를 하십시오. 자, 정중부의 방.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중부가 당대 명성이 가장 높다 보니까 정중부를 중심으로 해서 무신들이 모여서 반란을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의 방에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 하면서 정중부의 방에서 이방, 정중부 요 이방을 이민이랑 구별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방이 이제 정중부한테 제거당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2인자가 1인자를 갖다 제끼는 패턴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의 하자예요. 시스템의 하자. 그 정중부의 방 있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무신들이 합자 기구인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중방이라는 기구. 문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문신들한테 눌려서 큰 제대로 된 역할을 갖다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들 최고의 합자 기구인 합자 기구 하면 헤이 기구 얘기하는 거예요. 합자 기구인 중방이라는 기구가 있었는데 이 중방의 한계가 뭐냐면 있죠. 원탁이에요. 원탁. 1인자, 2인자, 3인자 쭉쭉쭉쭉쭉 이렇게 둘러서 앉는 원탁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말은 있죠. 1인자와 2인자의 힘의 차이가 별로 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인자가 1인자 얼마든지 제끼고 구테타를 갖다 일으킬 수 있는 구조. 그게 중방이었던 거예요. 가지고 이제 이방을 제끼고 정중부가 집권하고 그리고 이제 정중부를 제끼고 경대승이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경대승이라는 인물은 되게 짧고 굵게 살다 갔던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되게 젊어요. 젊고 있죠. 그리고 되게 무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좀 배웠고 도덕적으로 건전한 인물이에요. 얘가 이제 고려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면서 정중부를 무너뜨려버리고 집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집권한 다음에 똘똘한 경대승은 있죠. 정중부라든지 이방이랑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얘는 중방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중방에 1인자와 2인자 힘의 차이가 세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죠. 자기를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도방이라는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친위 부대. 도방이라는 친위 부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대승은 있죠. 적어도 살해당하진 않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병들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경대승. 그리고 경대승 죽고 나면 있죠. 이방 밑에서 컸던 노비 출신의 이민. 엄청 특이한 이력이에요. 노비 출신의 출신이 고려 최고의 권력자가 돼요. 이민이라는 인물. 근데 얘는 아무래도 이제 좀 제대로 못 배웠나 봐요. 얘가 집권하고 나면 있지 않습니까? 자,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갖다 폐지시켜버려요. 이민이 힘이 엄청 장사거든요. 되게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민이 집권하고 나면 야, 내가 우리 고려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데 나를 지켜줄 기구가 왜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도방을 폐지시켜버렸던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다가 나중에 최충원한테 뒤에서 칼침을 맞게 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최충원, 배운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면 이제 완전 다른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최충원은 이 중방이라는 시스템의 한계를 갖다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충원은 이제 교정도감이라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요. 중방을 없애버린 건 아닌데 있죠. 교정도감은 이런 구조예요. 최충원이 딱 앉아요. 그 다음에 2인자, 3인자, 4인자, 5인자 이렇게 앉아요. 이제는 1인자, 2인자 힘의 격차가 확실히 나는 이런 시스템의 교정도감을 만들어가지고 있죠. 자기한테 모든 힘을 집중시켜서 더 이상 이제 구테타는 못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 이방은 이 도방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도방, 부하라는 모습. 그리고 배웠어요. 최충원. 자식 교육도 잘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도 똘똘해. 최우라는 아들이 최충원이 기반을 깔아준 이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명 정서방이라고 불리는 방방이요. 정방과 서방. 자, 그 최우가 만든 두 개의 방 중에 하나가 인사권을 독점하는 정방이라는 교육이에요. 정방이라는 교육. 정방이 그러니까 최우가 전에 집에 있죠. 정방이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정방이라는 기구에서 국가의 인사권을 갖다 독점하는 전행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우도 배웠어요. 아빠한테 잘 배운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또 서방이라는 기구를 만드는데 서방은 뭐냐면 문신들을 갖다가 써먹는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무신들이 집권하고 나면 문벌 귀족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신들이 나라를 갖다 통치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식해서 얘들은 행정실무 능력이 없죠.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최우는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죠. 서방이라는 기구로 만들어가지고 문신들 중에서도 이제 문벌 귀족 출신 말고 있죠. 지방의 향리 중에서 똘똘한 애들이 있어요. 과거에 합격한 요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등용해가지고 행정 실무 능력을 갖다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정방과 서방이라는 최우가 다듬는 있죠.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는 있죠. 군사기구도 업그레이드 시켜요. 군사기구, 최우의 군사기구가 그 유명한 별초 시리즈예요. 별초 시리즈. 나중에 삼별초가 엄청 유명하죠. 그 별초 시리즈들이 최우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있죠. 지금 무신 집권자들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의 그러니까 차이를 갖다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을 해봤어요. 왜 얘들은 금방 갈 수밖에 없었고 얘들은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나 하는 측면에서 이방과 정중부는 정중부의 방 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외웠고요. 그 다음에 경대승, 이민, 그리고 이제 최충원 순서는 이렇게 암기하면 암기하기 쉬워요. 경이로운, 경이롭다, 놀랐다 이런 뜻이에요. 경이로운 최씨 집안, 최충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대승, 이민, 최충원 순서로 갖다 잡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주인공은 뭐니뭐니 해도 최충원이죠. 그러니까 최충원은 이제 앞서 집권자들이 못했던 일 있죠. 무신 정권을 갖다 안정시키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으니까 그 최충원 조금 깊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충원은 있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최충원이 시험에 나올 때 최충원의 라이벌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은 최우예요. 최우. 경대승이라든지 이방이라든지 이민이 라이벌로 나오면 색깔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그 아들인 최우가 되는 거예요. 둘이서 같이 최씨 집안의 시스템을 갖다 정비를 했으니까. 자, 이 최충원이 이제 왕이 되면 있지 않습니까? 직권을 하게 되면 있죠. 당시 무신들이 세웠던 왕인 이제 명종이라는 왕한테 봉사십조. 자, 최씨 남자들의 세 번째 잔소리 봉사십조. 첫 번째가 누구야? 최치원이 진성여왕한테 올렸던 시무십조예요. 두 번째가 있죠. 성종 때 있죠. 성종 때 최숙로가 올렸던 시무 28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죠. 요 최충원이 명종에게 올리는 봉사십조예요. 봉사가 시무랑 똑같은 단어예요. 신하가 왕에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최씨 남자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만도 많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사십조를 명종한테 올렸는데 명종이 말을 잘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충원의 취미생활이 시작됩니다. 최충원의 취미생활이 뭐다? 왕 갈아치우기. 우리 역사상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을 갖다 이렇게 막 갈아치우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사 이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상 최충원이 명종이 말을 안 들으니까 명종 잘라버리고 있죠. 후대 왕들을 갖다 여러 번 세요. 신희강 금방 왕이 됐다 금방 쫓겨난 애들이라서 존재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왕, 마지막 왕이 이제 고종이에요. 우리 그 고려에도 고종이 있고 조선에도 고종이 있는데 이 왕 있지 않습니까? 묘호라고 부르는데 이 묘호를 갖다 막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묘를 부여받은 왕들이랑 좀 성격이 비슷한 왕들이 있죠. 그 중국
그 이 묘를 가지고 있는 왕들이랑 성격이 좀 비슷한 왕들에게 이런 묘를 갖다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고종의 캐릭터는 뭐냐면 좀 순둥이 왕들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 딱 잡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고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고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줏대 없는 남자들. 그게 고려와 조선의 고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충원이 이제 고종을 갖다 딱 왕으로 세웠는데 너무 순둥이고 자기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아주 오랫동안 왕위를 갖다 누리게 돼요. 나중에 최충원 죽고 나서 최후 말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종, 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선 고종도 비슷해요. 초기에는 이제 아빠 흥선대원군 말을 엄청 잘 듣고 있죠. 나중에는 부인 민씨 왕 말을 갖다 엄청 잘 들었던 줏대 없는 남자들. 그게 이제 고종이에요. 그리고 고종 아들들도 아빠 닮아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줏대 없이 주변 사람들 따라가는 모습들을 갖다 보게 될 겁니다. 가지고 이제 명종부터 왕들 쫙 갈아 키우다가 이제 말 잘 듣는 이제 고종을 갖다 만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충원의 오른팔과 왼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강론 가야지 배우게 될 애들인데 미리 한번 예습을 하죠. 그러니까 문신 출신에 있죠. 향리 출신의 문신 이규보라는 인물이 있죠. 얘가 이제 그 최충원의 이제 그 꾀주머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당시 이제 불교계 있지 않습니까? 다크호스 그 최충원의 이제 불교계의 파트너인 조계종의 진울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하게 돼요. 요 두 명이 이제 최충원의 파트너, 오른팔과 왼팔 격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아직 강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습 삼아 이름 정도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최충원의 이제 지역적 기반이 진주예요. 진주. 주자 붙는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상주, 충주, 뭐 청주 이런 도시들이 있죠. 요런 도시들이 고려 이래의 지방의 중심 도시들이에요. 중심 도시들. 경남의 진주라는 도시가 있어요. 제가 성장했던 도시인데 이 도시도 이제 좀 되게 좀 옛날부터 좀 전통이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 진주가 최충원의 지역적 기반이었던 거예요. 요 진주로 갔다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급으로 그러니까 그 자기 도시로 왕한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래 진주에서 이제 왕자 행세를 했던 게 최충원. 근데 또 이 최충원이 뭐 그렇게 바람직한 세력은 아니었어요. 대규모 농장 그리고 권력 독점하면서 이런 또 이제 폐단들도 여러 가지 많이 일으켰던 게 이제 최충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최충원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최충원의 봉사 10조는 나름대로 이제 고난도 사료에 해당하는데 구별하기가 좀 쉬워요. 구별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3조부터 10조까지는 그냥 좋은 얘기들 다 담겨 있어요. 어느 뭐 건의한 어느 뭐 봉사라든지 그 뭐 시무책에도 담겨 있을 법한 이런 이제 너무 당연한 얘기들. 색깔에 있는 거는 1조와 2조예요. 1조와 2조. 1조에서는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있죠. 좀 특이한 얘기가 담겨 있어요. 왕보고 있죠. 궁궐을 옮기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왕이 살아야 될 궁궐이 아니라 다른 궁궐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정전으로 환호할 것, 다시 되돌아올 것, 왕보고 궁궐을 옮기라는 내용이 1조에 들어가 있어요. 되게 특징이 강하니까 이거 보면 바로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필요 이상의 관원을 도태시킬 것. 2조 내용도 좀 특이한 거예요. 원래 권력자들이 있죠.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여러분이 나중에 고위직에 올라가도 그렇고 있죠. 여러분 직장 상사들, 국장님, 뭐 시장님, 부시장님 할 것 없이 이런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 관리직 공무원들을 보면 자기 밑에 사람이 많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자기가 예산도 많이 쓸 수 있고 인력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관리들, 공무원을 갖다 줄이자, 도태시키자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최충원이 집권하고 나서 최충원한테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 자르려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좀 되게 특이한 문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구들 보면서 최충원의 봉사 10조, 봉사 10조를 여러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료는 100%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키워드들을 갖다 여러분이 잡아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정체를.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정치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가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은 무신집권기 가장 빈출되는 유형 중에 하나가 이 무신집권기 정치기구들을 갖다 여러분 구별할지 아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최충원은 최고집정부 구시라는 뭐뭐를 설치하였다. 최충원이 설치했던 최고집정부 교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병기관이 뭐뭐를 설치하여 신변을 경화했다. 최충원이 설치했던 신변 경화는 친위대 역할을 했던 거 당연히 도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후는 자기 집에 뭐뭐를 설치하여 모든 관직에 대한 인사권과 관련된 최후가 설치했던 기구 정방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후는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 능력 갖춘 문신들을 등용하여 뭐뭐에 수기하였다. 서방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최충원 제후뿐만이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의 어떤 권력기구들이 있죠. 집권기구들, 권력기구들을 구별하는 문제들이 빈출되고 있습니다. 얘들이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무신집권기 전반부 있죠. 초기 이제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하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 거치고, 그 다음에 채씨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이제 안정돼가는 모습들을 갖다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정된 이유들을 갖다 제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갖다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또 하나 살펴볼 주제가 뭐냐면, 요 무신집권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고려를 대표하는 난들이 일어나게 돼요. 반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보통 이제 나라 망할 때쯤 이런 반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려가 실제로는 요 시기 때쯤 고려가 수명을 다하고 망할 시기였어요. 망할 시기였어요. 근데 고려가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신집권기 후반부로 가보면 있죠. 외부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적들, 잔혹하고 정말 무서운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넓은 영토를 구축했던 징기스칸의 몽골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이 무신집권기 후반부에 고려를 갖다 40년간 침공하게 돼요. 그러면서 얘들이 침공해서 고려 사람들을 갖다 엄청나게 괴롭히다 보니까 고려가 내부적으로 결속을 하게 돼요. 외부에 큰 적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의 수명이 한 200년 정도 더 연명되게, 더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시기 때 큰 밀란들 성격을 보면 고려는 원래 이때 끝났어야 됐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몽골 덕분에 좀 더 수명이 연장되는 모습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가지고 이제 먼저 요 시기 때 있죠. 고려의 밀란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의 밀란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페이스로 전개가 돼요. 가장 초기 밀란은 우리 신라 밀란에서도 보셨듯이 있죠. 지배층들이 먼저 밀란을 갖다 주도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고려의 밀란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신들이 집권을 했어요. 이 무신 집권에 반발해서 몽골 귀족 계열들이 있죠. 반란들을 갖다 일으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기에 3대 밀란,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교종, 승려의 봉기입니다. 얘들 별명이 뭐냐면 김조교의 난이에요. 김조교의 난, 김조교의 난. 학교 보면 대학교 대학원 같은 데 보면 조교 있지 않습니까? 그래 김조교의 난 해가지고 이제 3대 난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김보당의 난, 김보당의 난은 자, 고려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가 오도양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오도양계. 오도는 5개의 도구 있죠. 양계는 있죠. 국방상 중요한 두 개 동계와 북계라는 두 개 군사적 중심지입니다. 군사적인 도예요. 이걸 갖다가 두 개의 계라고 해서 양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 중에서 이제 동계를 지키던 있지 않습니까? 동계를 지키던 동북면 병마사가 반란을 갖다 일으킨 거예요. 의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총의 난은 뭐냐면은 서경 있죠. 서경을 지키던 서경유수가 또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요 난들은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몽골 귀족들이 무신들의 반발에서 일으킨 난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종승려의 난은 조이총의 난이랑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키니까 교종승려, 교종계열이 몽골 귀족이랑 친하다고 했어요. 불교 중에서. 몽골 귀족이랑 친한 교종계열 승려들이 동참을 갖다 했던 거예요. 동참을 했던 거예요. 요게 전부 다 이제 초기 집권자인 이방이 집권하고 있을 때 요런 반란들이 일어났습니다. 요 교종승려들의 난이 이제 귀법사를 중심으로 일어났다고 해서 귀법사의 난 요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배계층들이 여러 이제 큰 반란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그리고 나라 망할 때쯤 됐어요. 무신들이 집권해가지고 막장을 치니까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큰 반란들을 갖다 또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 난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난이 망이 망소의 난과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 초기에 일어났던 망이 망소의 난부터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망이 망소의 난은 별명이 공주 명학소의 난이란 별명이 있어요.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소 동그라미 해주세요. 소. 제가 문제 풀 땐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향, 부고, 소.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고려 그리고 신라의 향부곡소라는 있지 않습니까? 자, 양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이상하게 좀 차별받는 마을이 있다고 했어요. 향부곡은 신라 때부터 있었고 소는 고려 때 새롭게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 중에 소예요. 소. 공주 명학소.
특정한 물건, 수공업품들을 갖다 만들게 하는 있지 않습니까? 소라는 차별받는 마을, 이 차별받는 마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 좀 그만 차별해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망소이라는 인물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난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대 집권하고 있던 정중부가 있죠. 이 난을 갖다 진압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초기에는 있죠. 얘들의 요구를 갖다 들어줍니다. 자, 이자는 서로 차별 안 하고 일반적인 현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너네 충성스럽고 좀 순하게 살아 하면서 충순형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요게 이제 그 무신집권기에 일어나는 가장 규모가 컸던 밀란 중에 하나예요. 충청도 일대 공주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공주명학소. 네,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주관노에 나는 요거는 좀 중요도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삼이 효심의 난은 있죠.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민의 난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민의 난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민이 부축인 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민이 원래 고향이 경주예요. 경상남도 일대예요. 그래가지고 이민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자, 노비 출신의 최고 집권자라고 했어요.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 이민이 욕심을 갖다 뿌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최고 집권자가 아니라 내가 왕이 한번 돼보고 싶어. 왕이 한번. 근데 그냥 바로 왕이 되기는 뭔가 좀 불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을 보는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내가 왕이 돼도 괜찮을까 하는 간을 보는 사건. 그 간을 보는 사건이 뭐냐면 김삼이 효심의 난이에요. 자기 지역적 기반인 경남 일대에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김삼이와 효심. 얘들이랑 야합해가지고 있죠. 요 난을 진압하지 않고 오히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원해 줘가지고 이 난이 성공을 해가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얘들이랑 힘을 합해서 지가 나라를 갖다 만들려고 왕이 되려고 이민이 내통해서 일으켰던 난이 김삼이와 효심의 난이에요. 경남 일대에서 신라 부흥을 외치는 이런 성격을 가진 난입니다. 좀 특이한 난이에요. 이민이랑 결합했던 난. 그 다음에 이제 만적의 난은 있지 않습니까? 최충원이랑 결합되어 있어요. 요 난들이 보면 전부 집권자들이랑 하나씩 결합이 되어 있어요. 망이망소에는 정중부, 얘는 경대송, 얘는 이민. 그리고 만적의 난은 최충원이에요. 최충원. 요 만적의 난도 상당히 중요한데 요거는 왜 중요하냐면 최충원에 있지 않습니까? 사노비인 만적이가 난을 일으켰어요. 노비가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얘들이 그 전투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병으로. 최충원이 이제 이민을 때리잡을 때 있지 않습니까? 만적이라는 집안의 전투노비를 갖다 데려가서 써먹었는데 이 만적이 이민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이민이 노비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민이 엄마가 노비고 아빠가 소금장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원래 신분은 노비예요. 근데 이제 되게 힘이 장사라 가지고 얘가 이제 정중부 밑에서 여러 가지 공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제 고려 최고 집권자 신분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이 이민을 갖다가 만적이가 때려잡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야, 이 이민이 나랑 똑같은 노비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고려 최고 집권자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나라고 못할 소냐. 그러면서 이제 만적이가 동네 노비 친구들을 갖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 주인들 다 때려잡고 우리가 고려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자 하면서 난을 일으켰던 거예요. 이거 사료가 되게 중요하고 있죠. 사료가 뭐라고 나오냐면 자, 왕우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왕우장상 이 표현이 조금 바뀌기도 한데 왕가, 왕비, 그리고 뭐 재상들 이런 중요한 자리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왕우장상이 될 수 있다 하면서 이제 친구들을 꼬셔가지고 우리 주인들이 이제 다 때려잡고 우리가 고려의 주인공이 돼보자 하면서 설득하다가 친구 하나가 배신을 해가지고 있죠. 퐁당 빠져 죽는 만적이라는 인물 있습니다. 요게 단순히 이제 밀란 성격뿐만 아니라 신분 해방 운동이 있죠. 신분제 타파랑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주관노의 난이 제일 안 나와요. 얘도 한 번씩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빼고 있지 않습니까? 자, 1기에 김조교 있죠. 김조교랑 그리고 이제 2기에 민중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얘들을 갖다 순서를 잡는 암기팁이 일명 있죠. 김조교는 망사만 좋아해 하는 암기팁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고난도로 가면은 얘들 순서 잡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요런 암기팁 하나 정도 잡아 놓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3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자, 삼국 부운동이라는 게 등장해요. 밀란이 이제 성격이 확대돼 가지고 나라를 세우자는 이런 성격의 밀란들이 일어나는데 이 밀란들이 안 중요해요. 시험에 진짜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때쯤 돼버리면 대몽 황제, 몽골이 침략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몽골과의 관계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완전 고난도에 제가 구별하는 팁 같은 거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험이 정말 안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1기와 2기, 1기 이제 문벌 귀족 계열이 일으켰던 난, 반무신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기 민중들의 난, 얘들이 김족에는 망사만 좋아해. 요게 훨씬 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자료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고려시대 밀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인년과 계산년 이후 높은 벼슬이 천한 사람에게 많이 나왔다. 이 경계의 난 무신정변 얘기하는 거죠. 공경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게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게 조금씩 표현이 달라져서 나오는 거예요. 각각 그 주인을 죽이고 천민 문서를 불살라 사만의 천인을 없애고 우리가 공경장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친구들을 설득하다가 친구한테 배신을 당했죠. 그러면 이제 만적의 난이요. 노비들을 모아 반란을 도모하였다. 맞고요. 소민들의 신분 해방 성격으로 난을 일으켰다. 이거는 공주 명학소의 난, 망이 망소의 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정중부, 이방 등 무신 세력에 반발하여 항쟁하였다. 요거는 이제 초기 김조교의 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운문과 초전에서 봉기를 일으키고 서로 연합하였다. 운문, 초전이 좀 고난도 키워드예요. 요게 경상도 일대에 있는 지역입니다.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운문, 초전 이런 키워드가 표현되어 있어요. 요건 좀 고난도 키워드예요. 근데 어차피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난들을 구별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무신집권기 전반부 있죠. 국내에서 이제 그 혼란기, 그리고 이 혼란을 바로잡는 최씨 집안, 그리고 이제 요 시기 때 밀란들 얘기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신집권기 이제 후반부 얘기, 40년간의 이제 대몽항쟁과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40년 동안 정말 독하게 몽골이 고려를 괴롭혔고 있죠. 고려는 정말 독하게 또 몽골에 이제 저항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총 이제 6차례 침입을 애들이 이제 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몽항쟁기. 그리고 결국에는 원종이라는 고종 아들이 있죠. 고종 아들들도 되게 순종적이라고 했어요. 요 고종 아들이 원종인데 있죠. 원종이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원나라 원 따를 종자 해가지고 원종, 이렇게 이름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원나라한테 투항하면서 자, 그 투항의 징표로 개경으로 환도한다. 뭔 말이냐? 얘들이 몽골에 저항하면서 강화도에 숨어서 저항을 했던 거예요. 강화도로 천도를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몽골에 투항을 하면서 육지로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결국 항복을 했어요. 근데 항복을 한 이후에 강경한 무신들이 여전히 섬에 남아가지고 있죠. 몽골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걸 갖다 우리는 비하인드 스토리, 삼별초양쟁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된 대몽항쟁, 그 다음에 왕이 항복하고 난 이후에 강경파들 소수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몽골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이제 삼별초양쟁. 요게 이제 후반부의 전반부와 후반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이제 대몽항쟁과 관련된 얘기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몽골과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어떻게 틀어지면서 침략이 시작되는지. 자, 몽골과의 첫 만남이 있죠. 강동성의 역이라는 사건이에요. 강동성의 역. 강동성의 역은 어디냐면 고려 있지 않습니까? 북부에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시커먼이 있지 않습니까? 기마민족들이 내려와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줘요. 걔들이 누구냐면 거란이에요. 거란. 거란 애들이 저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몽골과 여진족한테 밀려가지고 여기 내려와 도망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거란족을 갖다 때려잡기 위해서 몽골군이 파견되고 있죠. 그리고 고려도 있죠. 야, 북쪽에 이상한 애들이 와 있어. 그래가지고 얘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군대를 갖다 출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두 군대가 만나가지고 있죠. 같이 이 거란족을 갖다 때려잡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사건을 갖다 강동성의 역이라 부르고 있죠.
이때 고려군을 지휘했던 인물이 김치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김치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몽 연합군이 있죠. 강동성에 의해서 거란족을 갖다 같이 때려잡은 거예요. 그 거란족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둘이 힘을 합했어요. 우호적인 관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몽골 애들이 더 싸움을 잘하니까 몽골이 형, 우리는 이제 아우 했어요. 근데 그 형 아우 관계로 끝났으면 정말 좋게 끝났을 건데 몽골 애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야 우리가 형이니까 아우들 동생들 우리한테 선물 좀 해봐, 조공을 바쳐봐, 이렇게 된 거예요. 가지고 이제 고려는 있죠. 요 몽골한테 몽골이 원하는 여러 가지 조공품들을 갖다 싸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공품을 싸가지고 가더는 있죠. 몽골 사신 저고열한 인물이 있죠. 의문의 피살을 당하게 됩니다. 누가 죽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은 살해당했어요. 얘가 조공품을 가져가다가. 그리고 몽골 입장에서는 야 너네 고려 우리한테 조공품 주기 싫어서 일부러 살해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강동성에 의해서 우호적인 강구로 시작했지만 저고요 피살 사건을 통해서 자 몽골의 침입이 시작된다. 몽골이 이제 6차례 침입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침입은 있죠. 좀 허망하게 끝납니다. 살리타가 개경을 갖다가 포위하게 돼요. 살리타는 이제 몽골군 총사령관이에요. 개경을 포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우리가 강동육주 일대를 지킨 거예요. 박서, 복싱 선수죠. 자, 박서가 저 강동육주로 귀주성을 갖다 지킨 거예요. 귀주성을. 강감찬이 지켰던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랑 이름이 똑같죠. 여기를 갖다 지키면서 있죠. 몽골도 약점이 있다 보니까 얘들이 시간을 못 끌고 있죠. 금방 태가가는 모습을 보이죠. 너네 앞으로 조공품만 바치면 우리 너네 안 괴롭힐게 하면서 태가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조공품을 갖다가 최후가 집권하고 있을 때예요. 아들 최후가 이제 싸주면서 있지 않습니까? 최후가 몽골 애들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하니까 이걸 싸주기가 너무 아까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최후도 나름대로 무신 출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깡이 있어. 그러니까 최후가 이제 판단해 보니까 야 우리 지금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북방에 아무리 강력한 기마민족이라도 자 강동육주를 지키고 그리고 보급로를 갖다 끊게 되면은 우리 얘들을 갖다 꺾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최후가 판단을 해보니까 야 우리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길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일단은 강동육주 지켜 1번, 그 다음에 후방에서 시간을 끌어줘 2번, 그리고 세 번째 보급로를 끊어 세 번째. 세 개만 할 수 있으면 우리 북방에 몽골 아니라 몽골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후는 있지 않습니까? 자, 후방에서 시간을 끌기 위해서 시간이 끌기 유리한 강화도라는 섬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강화도는 있죠. 자, 한강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섬이에요. 제주도 한 3분의 1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 섬으로 들어가는 물길이 있죠. 엄청나게 험하게 되게 급류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마민족이 요 강화도로 접근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강화도로 우리가 천도를 하게 되면은 후방에서 충분히 시간 끌 수 있고, 그리고 요 강동육주 지키면 야, 얘들의 약점을 갖다 잡을 수 있고, 우리 충분히 꺾을만 하다 하면서 이제 강화 천도로 갖다 단행을 갖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 보고는 있죠. 섬과 산으로 피난해서 너네 알아서 살아남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쟁 준비를 하니까 몽골 애들 요것들 봐라 하면서 이제 2차 침입을 갖다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최후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강동육주를 못 지켜요. 빼앗겨버려요. 강동육주를. 그래가지고 이제 지배층들은 강화도로 피신해 있는데 강동육주를 빼앗겨버리면서 작전 자체, 전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국토가 있죠. 몽골의 노략질을 갖다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선을 갖다 하나 그어주세요. 이 이후에 몽골 침입의 양상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몽골이 우리 전 국토로 갖다가 이렇게 이제 그 강탈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배층들은 강화도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작은 40년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짓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짓밟히는 과정에서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다 그런 격으로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 한 번씩 민중들이 몽골군을 꺾는 사건들이 한 번씩 등장하는 거예요. 요 이후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은 관군은 제대로 역할한 거 없어. 민중들이 어쩌다 한 번씩 기적적으로 몽골군을 갖다 꺾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지배층들은 이 위기를 갖다가 자 불력으로 불교의 힘으로 극복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교와 관련된 흔적들이 또 한 번씩 등장할 거고, 그리고 몽골은 고려애들이 말도 안 되게 불교의 힘으로 진해한테 이렇게 진해를 갖다가 진해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까 불교를 갖다가 탄압하는 모습들이 또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 그리고 이제 불교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후로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갖다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자, 우리 초조대장경 기억나십니까? 요거 있죠. 거란 2차 침입 이후에 만들어졌어요. 우리 역사상 최초에 있죠. 대장경이라고 해서 초조대장경이에요. 불교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모아놓은 책이 대장경이에요. 대장경. 근데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서 초조대장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조대장경의 해석서가 교장이란 게 있어요. 나중에 인쇄소로 가면 우리 아주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얘들을 갖다가 이제 몽골이 불태워버리거든요. 고려인들이 막 진해가 쳐들어와도 불경만 애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 태워버리면 있죠. 강화도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배층들이 제조대장경, 다시 대장경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그리고 이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흔적이 있죠. 대장도감이란 기구가 설치됐어요. 불력으로 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제 몽골 애들은 짜증나가지고 또 불교와 관련된 흔적들을 갖다가 아주 즐겁게 불태웁니다. 신라의 황룡사와 황룡사, 구축, 목탑 이런 거 다 태워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지배층들이 무책임하게 불교에나 의지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민중들이 한 번씩 기적적인 승리를 갖다 일구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자 처인부곡, 지금의 이제 용인 일대요. 처인부곡에서 김윤우라는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자 몽골군 총사령관을 갖다 화살 한 방으로 보내버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윤우가 살리타를 갖다 살해하면서 몽골군이 퇴각하는 모습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가 가지고 김윤호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어디 일대? 충주 일대에서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기적적인 승리가 두 번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승리가 다시 김윤호가 등장해요. 김윤호. 충주성을 지배층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고 이제 피지배층들, 하층민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김윤호가 있죠. 하층민들을 독려해가지고 몽골군들을 한번 꺾는 모습을 보여줘요. 만약에 이 전투에서 충주성을 갖다 우리가 지키게 되면 내가 왕께 간언하여 너네를 갖다 신분 상승을 지켜주겠다. 너네 노비들 전부 일반인 만들어줄게. 양인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꼬셔가지고 기적적으로 한번 승리를 했던 충주성 승리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을 듣고 있죠. 충주의 이웃 동네 다인철소, 철을 만드는 차별받던 마을에서 있죠. 다시 한번 파이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몽골을 꺾는 모습 보여줍니다. 처인부곡 그리고 충주에서 두 번 있죠. 민중들이 몽골군을 갖다 꺾어요. 우리 정규군이 몽골군을 제대로 상대했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짓밟히던 민중들이 기적적으로 세 번의 승리를 갖다 일구어내게 되는 겁니다. 비참한 역사죠. 어떻게 보면. 지배층들은, 정치인들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제 무책임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들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중에 있지 않습니까? 고려 이제 무신집권기 내부 상황이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호정변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맥락만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있지 않습니까? 무신정변 내에서 무신들끼리 내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채씨일가가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김준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켜서 채씨일가를 갖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김준도 무신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른 무신들이 채씨일가를 지키고 집권을 해버려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신들이 세력이 상당히 약해져요. 무신들이. 강경파 무신들이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왕을 중심으로 한 옹검파들이 있죠. 옹검파들, 몽골이랑 타협을 하자, 몽골에 굴복하자는 세력들이 목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있죠. 요 사건 이후에 채씨일가들이 몰락하고 나서 있죠. 왕을 중심으로 한 옹검파들이 강경파 무신들을 무시해버리고 있죠. 몽골과 강화를 체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니까 몽골에 투항을 해버리는 거예요. 왕이면 원종입니다. 원나라에 따라갔다. 원을 따라갔다. 원종이라는 애가 있죠. 자, 몽골에 투항을 하고 개경으로 환도하는 모습. 육지로 올라갔다는 말은 몽골에 이제 투항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자 40년간의 이제 대몽항쟁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왕이 이제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기 때문에 이제 무신들이 남아서
또 이제 강경한 무신들이 섬에 남아서 또 저항하는 모습이 등장할 거예요. 그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삼별초의 항쟁이 될 거고,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무신 집권기 주요 왕들 정리해 볼게요. 왕들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무신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얘들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왕들 살짝은 봐줘야 되죠. 자, 의종은 문신들에게만 의리를 지켰다가 무신정변을 갖다 낳은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신집권기 3대 왕은 명고원이에요. 명고원. 그냥 암기하세요. 의미 없어요. 명고원. 명종은 있지 않습니까? 무신들이 세운 왕인데 최충원 말 안 듣다가 봉사십조 무시하다가 잘린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종은 있죠. 최씨 집안 말 엄청 잘 들어가지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왕을 했던 고종이라는 왕이 있어요. 가자 하면 그냥 고 하면서 따라가는 왕이 있습니다. 요 왕 때 이제 강화천도도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종은 고종의 아들로서 얘는 누구를 따라갔냐면 원나라 몽골을 따라갔던 왕이에요. 그래가지고 개경환도를 했던 왕이다. 녹과전은 지금 무시하십시오. 나중에 경제사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 때 우리 문화 일부가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어떤 문화가 발전하냐면 인쇄술이 발전해요. 지배층들이 전부 강화도에 짱박혀 있거든요. 그리고 강화도에 짱박혀 있으면서 불력을 통해 가지고 불교의 힘을 통해 가지고 몽골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쳐보자 이런 소리들이 나오면서 대장경 두 번째 대장경인 8만 대장경 요런 거 이제 인쇄하고 뭐 하면서 있죠. 인쇄술이 아주 발달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요건 나중에 인쇄술 파트 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일단은 이 시기 때 최후 고종 때 강화천도에서 인쇄술을 많이 발전시켰다. 그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삼별초의 항쟁. 원종이 항복을 했어요. 개경환도를 했어요. 근데 강경파 무신들 일부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지네는 이제 몽고한테 잘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투항을 해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이제 버팅기는 거예요. 애들이. 자, 이 버텼던 세력을 상징하는 세력이 삼별초예요. 삼별초. 요 삼별초 족보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최후가 있죠. 야별초, 야간 경비대 형태로 만들었어요. 야간 경비를 섬에서 왕도 지키는 있죠. 요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쟁 세력들을 갖다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얘들이 규모가 커지면서 좌별초, 우별초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몽골과의 항쟁 중에서 얘들이 신의군이라는 애들이 플러스 되면서 삼별초, 세 개의 별초가 되는 거예요. 신의군이 누구냐면은 믿고 믿을 만한 의리 있는 군대 신의군. 얘들은 몽골과의 전쟁 중에 몽골의 포로로 잡혔던 애들이에요. 몽골 민족이 당시에 그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채 안 됐나? 숫자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소수의 민족으로 몽골이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몽골 애들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랑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전투를 해서 승리하게 되면 그 민족의 남자들을 갖다가 몽골식의 전술을 가르쳐줘 가지고 있죠. 노예병으로 쓰는 거예요. 노예병으로. 고려애들도 전투에 패배하고 나서 몽골의 노예병으로 잡혀갔던 애들이 있어요. 얘들이 몽골의 전투, 전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배우고 나서 있죠. 나중에 고려로 돌아와서 몽골이랑 끝까지 싸워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믿을만하고 의리 있다 해가지고 신의군이라고 붙인 몽골군 전문가들이 있어요. 얘들이 나중에 삼별초에 요 별초 시리즈에 합류하면서 삼별초란 이름을 갖다 얻게 돼요. 요 삼별초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 이제 개경환도한 이후에도 끝까지 이제 저항하는 우리 민족의 이제 어떤 자주성을 보여주는 흔적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버림받은 삼별초를 주도했던 인물이 배중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 배중손이 왕이 지네를 버리고 항복해버렸죠. 새로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왕이 승하온인데 원래 왕온이요. 이름이 왕온인데 승하온은 자기 같은 거예요. 자기. 이 승하온을 갖다가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고 있죠. 요 배중손이 강화도. 근데 강화도를 얼마 못 지켜요. 왜? 항복한 고려군이 강화도의 약점을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진도로 도망갑니다. 진도계 고장, 진도. 근데 이 진도도 오래 못 지키고 있죠. 결국 배중손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삼별초를 데리고 있죠. 김통종이 통통배를 타고 어디로 튀냐면 제주도로 튀어요. 이 제주도가 이제 삼별초의 마지막 항쟁지입니다. 이 제주도에서 결국 몰살당하게 되고 삼별초의 항쟁은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제 바람직한 삼별초의 항쟁이 그렇게 바람직한 역사적
시도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배층들이 결국에는 이제 백성들 다 버리고 이렇게 뭐 결국 진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저항을 갖다 했던 건데, 바람직한 흔적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서는 나름대로 세계 대제국인 몽골에 대해서 있죠, 마지막까지 자주성을 갖다 지켰다면서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별초. 자,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보면 우리 역사에 나오는 있죠. 이민족들 다 정리가 됐어요.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애들이 여진이요. 우리랑 가장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요 여진이 이제 삼국시대 이럴 때는 이제 말갈족이라 불렸고요. 고대 때는. 그리고 그 이전 시대는 뭐 한 번씩 숙진이라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 여진족. 요 여진족이 이제 건국하게 되는 나라가 이제 금나라, 고려 때 금나라, 그리고 조선으로 가면 이 금을 계승하는 후금, 그 다음에 얘들이 중국을 장악하고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청이란 이름을 얻기도 합니다. 여진족들은 왕들이 뚜렷한 성을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성이 막 바뀌어요. 그래서 성 애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여진족 바로 위에 있는 거란족 애들이 있어요. 거란족 애들. 거란족 애들이 세운 나라는 있죠. 요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요 나라. 고려 때 이제 거란 1, 2, 3차 침입을 감행했던 요 나라. 요 나라의 왕족들은 야율씨를 써요. 야율, 아보기, 뭐 야율씨. 그러면 이제 이거 거란족 요 나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비족, 우리 민족이랑 정말 악연이 깊은 선비족이 만든 연나라 시리즈, 제가 일명 나쁜 년 시리즈라고 불러드렸던 연나라, 전현, 후연. 그리고 이 연나라 왕족 지배계층은 모용씨를 많이 써요. 모용씨. 성씨가 이제 모용씨예요. 모용씨. 모용황 이러면서 이제 이런 성씨 나오면 이 연나라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이제 원나라예요. 징기스칸의 이제 원. 그리고 얘들은 뭐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하면서 칸자 계열을 갖다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족에 관한 상식들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문제. 고려시대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신 정권의 사병적 기능뿐 아니라 국왕시위와 도독체포도 담당하였다. 얘들이 초기에는 국왕시위라든지 도독을 잡기 위해서 야별초 형태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자별초, 우별초,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니까 뭐 삼별초까지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죠. 무신 정권의 사병, 그리고 이제 국왕시위, 도독체포 다 했습니다. 얘들. 삼별초는 규모가 커진 야별초, 좌우별초와 대몽왕정 과정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이들로 창설된 신의군이 합류하여 만들어졌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만약에 함정으로 오답으로 나오면 뭘로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별무반 기억나시죠? 별무반에 신기군, 신보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크로스해서 오답을 짜요. 별무반에도 마찬가지예요. 별무반에 뜬금없이 신이군 넣어가지고 오답을 갖다 만들 수가 있어요. 주의하십시오. 이름이 비슷해서, 뉘앙스가 비슷해서 그래요. 시기도 많이 차이 안 나죠. 그 다음에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하여 왕족인 왕원을 추대하여 황몽정권을 수립하였다. 배중손이 이런 짓을 했죠. 그러니까 왕이 진해를 갖다 버리고 항복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면서 김통정이 지휘를 받았으나 여몽연합군의 공격으로 김통정이 전사하자 배중손이 이어받아 제주도에서 항전을 계속하였다. 맞아요, 들려요? 지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배중손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중손 진도에서 죽고 있죠. 김통정이 통통배 타고 저 제주도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몽연합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지금 옹건파가 이미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옹건파랑 몽골군이 같이 이 삼별초를 진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몽연합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그 고려에 있죠. 호문무권신, 호문무권신 중에 있죠. 호와 그 다음에 이제 문가, 그리고 이제 문벌귀족 사이가 첫 번째 무너지는 무신집권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고려 이제 한 절반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 문제를 못 풀었네요. 내일 수업 시작하면서 있죠. 먼저 이제 오늘 배운 세 개 요 소 단원들과 관련된 문제 풀고 연결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